지금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내는 그동안 오랫동안 지금 박스권이었잖아요. 2000선을 기준으로. 뭐 좀 장기 투자라는 어떤 재미를 보려면 계속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가다 떨어지고 오르다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실망한 분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서 미국 쪽에서 이렇게 재미를 봤단 말이죠. 최근 몇 년간. 거기는 계속 우상승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의 그 붐이 일어났는데 대표님도 해외 투자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투자를 하시나요? 네, 저희 자산의 3분의 1 정도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 이 뭔가 특징과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해외 주식의 장점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내 주식의 장점은 해외 주식이 다 가지고 있고요. 해외 주식의 장점 중에 국내 주식이 안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패스트푸드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캐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왜요? 뭐 예를 들면 뭐 좀 구체적인 예로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음식 배달 업체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한 뭐 4, 5년 전쯤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는 비상장이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비상장이어서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상장했더라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내수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나면 그게 대주주의 엑신 용도로 주로 활용이 되고요. 그게 정말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신규 성장 동력으로 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그런 기업들이 널려 있어요. 워낙 이 자금 시장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자금을 받아서 성장하는 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푸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쉑쉑버거가 지금 전 세계 점포가 제가 알기로 한 50개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까지 넘어오는데 한 5년 가까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말하자면 포차에서 햄버거 하나만 잘 만들어도 LA에서 뉴욕 가는데 몇 년 걸리고요. 그럼 한 10배 성장해 있죠. 그럼 뉴욕에서 전국 가는데 또 10배 성장해 있고 영국 가고 유럽 가고 아시아 가고 이렇게 가는데 성장의 폭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의외로 또 소외가 많이 되어 있어요. 워낙 자본시장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배달의 민족이 상장했다고 보면 뭐 최근에 카카오게임즈 이런 것도 상장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의 집중을 받고 한 번에 끝나버려요. 이게 주가의 반영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은 갖고 있는 분은 단기간에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빨리 오르는 것보다는 하나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오르고 하는 것이 돈을 벌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를 투자를 해서 3배를 돈을 벌고 그 3배 번 돈 가지고 다시 중국에 있는 회사에 똑같이 들어가서 또 3배를 벌었으니까 말하면 9배가 된 거죠. 그렇죠. 그 9배 자산을 가지고 지금 일본 회사에 또 검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3배를 번다면 하나 음식 배달을 사람들이 먹겠다라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30배 벌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못 벌거나 아니면 벌어도 3배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그러네요. 어떤 분야나 어떤 특정한 종목에 내 섹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고 경쟁력을 분간할 수 있다 그러면 공부를 해서 국내에서 하면 그냥 고소 고 정도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세계를 상대로 해가면 그 하나의 정말 그 정보만 가지고도 지식만 가지고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2015년, 16년 해서 우리나라의 그 경상도에 사드 미사일 배치를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소비를 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도 덜 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냐면 그 전 13, 14, 15년에 잘 되던 화장품, 뭐 여행주, 면세점 이런 것들이 박살이 나죠. 그렇죠. 우리나라 투자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관 투자자는 일부가 뭐 숏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행하고 소비하는 습관은 사드 때문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안 올 뿐이죠.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면 면세점이 또 있구나. 태국에 가면 공항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펼치는 데 있어서 해외 주식이 훨씬 더 편하고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제 세금 문제, 언어 문제 정도가 있는데 세금은 사실은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2000 동안 돈 안 냈겠죠. 물론 국내 주식 비과세입니다만은 과세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해외 주식 올라서 돈 내는 게 낫죠.
돈 못 벌고 세금 내는 어쨌든 뭐 빼고 더하고 다 해가지고 남는 그 수익이 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 일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외국 회사가 저희는 미국 회사 말고도 유럽 회사, 중국 회사 뭐 각종 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일단 우리나라 코스닥의 작은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큰 회사에 저희가 투자를 합니다. 아무리 소외되어 있다고 해도 시가총액이 10조 단위예요. 거기에 이제 IR 하시는 분들은 다 미국 MBA 출신이고요. 영어 다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랑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런 가버넌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도망치기 바쁜데 그쪽들은 투명하게 의사소통을 해줘서요. 저는 해외에 물론 영어를 조금은 해야 됩니다. 저만큼은 해야 되는데 저도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여행 다닐 정도만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돈 버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외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알아볼까, 네.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이제 네. 보통 우리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걸 가지고 이 회사의 어떤 분석을 하시나요? 아니면 또 따로 그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국내 기업도 리포트를 안 봐요. 왜냐하면 리포트가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이고 애널리스트의 뭔가 이해관계가 저희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거는 오히려 편견이고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IR 자료라든지 전자공시 이런 것들은 해외 기업도 똑같이 있습니다. 영어로 나와 있을 뿐이죠. 그다음에 근데 그거는 이제 기초 자료이고요. 그걸로 공부를 한 이후에는 저희 말로는 사실 수집이라는 거를 써야 되는데 어떤 기업의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미용 성형기구를 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20, 30대 여성분들이죠. 근데 그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를 확인할 때 회사에 묻든지 애널리스트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팔린다고 대답합니다. 또는 안 팔릴 때는 아예 대답을 안 해버리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 20, 30대 여성분들을 수십 명, 수백 명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하면 이분들이 왜 이런 시술을 하는지 또는 지금은 하다가 다른 곳으로 왜 옮겨갔는지를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또는 인터뷰 그리고 제3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들의 분석들을 통하는 게 저희가 대부분 하는 일이고 그게 사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는 것보다는 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종목 개수를 줄여서 그 종목당 리서치 시간과 품을 늘리는 게 저희 투자 방식입니다. 네. 마침 종목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개인들이 그 적정한 뭐 사람마다 편차 있겠지만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개인당 한 몇 종목 정도 보유하는 게 관리를 잘하면서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국내 해외에서 총 20종목을 갖고 있어요. 회사 자체에서? 네. 근데 이제 프로 매니저가 5명이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거니까 인당 4종목씩이겠죠? 아마 개인분들은 저희보다 시간이 좀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적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좀 집중 투자를 하는 편이니까 저희보다 조금 라이트하게 분석을 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변동성을 줄이시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희랑 비슷한?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이 뭐 10종목 이상 갖고 있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고. 근데 이 투자자의 심리가 이거 괜찮다 해서 이렇게 샀는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네.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럼 조금 찌끔찌끔씩 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종목이 많아지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하나 제대로 못 먹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게 주가의 촉매 요소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되는데 종목이 많으면 그걸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조금 떨어지면 겁나서 팔아버리고요. 조금 오르면 또 겁나서 조급해서 팔아버리는데 주가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유 기간에 8%의 그 기업 상승분의 92%가 나온다. 그럼 그 8%를 놓치면 결국 돈 못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알려면 그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숙이 알아야 되고 여러 개 아이디어가 나오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투자의 스코프를 자꾸 줄여야 돼요. 줄여서 내가 잘 아는 분야에만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또 어느 정도 커버하고 핸들링 할 수 있는 정도의 리서치량만 가져가시는 게 돈 버는데 훨씬 더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한 펀드 매니저당 네. 한 4종목씩을 이제 회사를 네. 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분야가 다 각각 다른 분야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섹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매니저마다 섹터가 정해져 있거나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는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쪽 용어로 바텀업이 상향식 방식을 써요. 정말 어떤 특정 개별 아이디어 단에서 그 기업을 분석하게 되는 것이지 컨텐츠 산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뒤져보자 하는 일은 잘 안 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율도 좀 더 높고요. 수익률은 더 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면 이 주식쟁이의 특성이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 매니저의 특징은 저도 옛날에 그래봐서 이제 정확히 아는 건데 딴 사람이 시키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매우 독립적인 개체들로 일하길 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일이 겪어서 야 우리 헬스케어 미용 성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면 그쪽의 대답들은 아마 해봤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 저 또 그냥 넘어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고요. 그냥 100% 풀어놔 줬을 때 그게 결국에는 투자 아이디어가 좀 더 반짝반짝이는 게 나오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귀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소프트웨어, 인터넷, 플랫폼, 컨텐츠 이런 쪽으로 결국에는 집중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그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통 얻으시나요? 저희는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와 전자공시를 우리나라 건 다 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알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도 찾지만 한 절반 정도는 저희도 제가 얘기하는 밖에 나가서 실생활로 찾으라고 하고 저희가 안 찾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찾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이 제품이 많이 팔리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걸 투자를 하는 거고요. 방금 여러 번 말씀드린 그 미용 성형 기기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저는 남자라서 그런 걸 이용해 본 적은 없는데 그게 꼭 피부과 성형외과에서만 시술하는 게 아닙니다. 요새 일반 내과라든지 전문이 아닌 의원에서 많이 시술하잖아요. 그럼 내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도 그 앞에 이렇게 X 배너로 많이 걸어 놓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라는 게 궁금한 거죠. 궁금하게 되면 찾아보거나 저는 실제로 뭐 기다리거나 시술 받는 동안 간호사 의사분한테 물어봐요. 저거 왜 하시는 거예요? 저건 얼마짜리예요? 저거 요새 다른 거에서 이걸로 많이 넘어와요? 근데 아마 이런 행동들을 좀 부끄러워 하시거나 쑥스럽죠. 네, 쑥스럽거나 아니면 아예 호기심이 안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없어요. 맞아. 자기 관심 분야 아니면 호기심 안 갖죠. 근데 저는 옛날에는 모두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신 분들은 안 하시면 돼요. 저희 같은 그런 펀드 업자가 뭐 수십 %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1, 2% 수수료 가져갑니다. 근데 내가 굳이 하기 싫은데 얘네들 못 믿겠어. 뭐 또나 뭐 동학개미가 다들 해야 된대. 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호기심 갖는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개인들도 이제 뭔가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보통은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나스닥.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미국의 나스닥 현재 상황, 지금 많이 거기도 고점 논란이 있잖아요. 버블 논란도 있고, 지금 투자하기에 적정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그걸 이제 전통적인 지표로 보면 비싸요. 비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차피 그 지수를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 해외 시장이고 국내 시장이고 이건 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 기억해 보시면 또는 재작년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 엄청 안 좋았어요. 작년에 거의 똔똔이었고 재작년에는 엄청 많이 빠진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성과가 수십 %씩 계속 났단 말이죠. 왜 그럴까? 장이 빠진다고 모두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의 평균이 빠지고 있는 것뿐이죠. 항상 뭐 10다블짜리 주식은 매년 나오고요. 그런 주식을 한두 개만 찾아도 내 돈 버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거를 지장 있다고 하시려면 저희 운용고가 지금 600억에서 700억 사이 되는데 저희보다 많으면 얘기하세요. 그럼 왜냐면 저는 그거보다 많은 돈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길이잖아요. 근데 저보다 돈이 적으면 운용하는 돈이 적으면 충분히 가능하더란 말이죠. 근데 미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나스닥 가면은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지수만 보고 이게 비싸네 싸네 하지 마시고 어떤 신규 종목이라든지 옛날에 상장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종목들도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덱스 펀드라서 지수에 많이 매달리잖아요. 네. ETF도 그렇고.
그거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에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면 거기에서도 10배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진정한 동학개미가 되시려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니고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지수를 따라가는 투자자 그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런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것도 사실은 좀 답변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스닥에 상장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 뭐 한국 기업, 유럽 기업들도 다 나스닥 가서 상장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좋은 기업들은 거기 가죠. 그럼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지수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데 거리낌 없이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까 일본에도 이제 투자하셨다고 하니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그 아베 수상이 물러나고 그 워렌 버핏이 일본에다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네. 일본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모르고요. 아, 일본에.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워렌 버핏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정말 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뒤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워렌 버핏이 그럴 때마다 나와요. 이제는 늙었네, 노망 났네, 안 하던 거 하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치기 어릴 때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했었어요. 버핏이 뭐 예를 들면 IT주를 샀었던 아니면 제가 가장 쇼킹했던 거는 뭐냐면 버핏이 철도 회사를 투자했을 때였어요. 그 벌링턴 노던 산타페를 투자했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무슨 철도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벌링턴 노던 산타페가 엄청난 돈을 벌어줬거든요, 버핏한테. 그거를 알고 보니까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IT혁명이 철도에도 적용이 되면서 거기에 임직원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율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트럼프 정부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에 나갔던 그런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물동량이 늘어나는 건데 버핏은 거기에 투자했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한 게 벌링턴 노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몇 년 전에 욕했다가 뒤늦게 보고 나서 너무 부끄러웠던 일이 있는데 이번에 일본 투자하는 일도 아마도 큰 그림을 가지고 투자했을 거고 그건 지나고 나서 저희가 그분의 식견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진짜 우리가 나이 든 투자자들에 대해서 우리 보통 이런 그 선입관이 있잖아요. 이런 재치와 어떤 그 순발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 젊은 펀드 매니저들이 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뭐 IT처럼 이렇게 머리가 녹슬어서 감이 썩는 건 좀 그렇고 감이 떨어져서 이제 좀 뒤로 물러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사실은 지금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좀 둔해진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게 아니라 제 밑에 이제 후배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상당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짝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걸 보면서 나는 이걸 생각 못했는데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뭐 나이 든 사람이 못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투자의 스타일이라는 건 워낙 다양해서요. 저희가 하는 스타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스타일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는 충분히 또 돈 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 가운데서도 왜 나이 드신 5, 60대들 이런 분들, 뭐 40대도 그렇고요. 내가 지금 뭔가를 배우기에는 늦었어. 혹은 이런 건 젊은 친구들한테 내가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살아온 인생의 경험, 사람의 심리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적용을 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요. 저는 거기에 10분 동감하고요. 꼭 신규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투자에서. 본인의 그 스페셜티가 있는 부분에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인적 네트워킹을 할 때 여의도에 있는 금융권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어떤 특별한 경험, 백그라운드, 산업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만나기 좋아해요. 이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분이 예를 들면 건설업종에서 20년 근무를 했다. 지금 건설업이 물론 안 좋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좋아질 때 그 사람의 식견을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과의 이 관계, 인터랙션을 계속 해 나가면 훨씬 더 이 시너지가 난다고 느끼는 게 일단 그런 분들은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근거가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어떤 거를 투자하려고 할 때
그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층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 선배님들하고도 이제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데, 제가 어떤 기업 분석을 할 때 제가 아이디어는 발굴했을지언정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 말하자면 뭐 대리급, 과장급밖에 못 만나는데, 그 선배님들한테 얘기해 보면 말하자면 무슨 의대 교수님들을 데려온다든지 아니면 뭐 유수의 기업의 뭐 임원들이랑 얘기를 자리를 마련해서 훨씬 더 이 리서치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요. 저도 이제 나이 든 분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저처럼 좀 어린 젊은 사람들 만나는 거를 관계를 가져가면 훨씬 더 같이 힘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개인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조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투자 아이디어를 뽑으면 좋겠지만 어떤 특정 종목 섹터를 가지고 조금 더 정해가지고 공부하는 경우가 조금 더 확률이 높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할 만한 섹터가 있다면 해외 주식과 관련해서 그건 뭐 해외랑 관계없이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써볼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라고 해보죠. 그럼 우리나라의 반도체 삼성전자도 있고 해외에도 이슈가 되는 큰 회사들도 많지만, 그 공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기술의 발전에 따른 뭐 경제 혜자의 침식이라든지 그 회사의 성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그게 스페셜티니까 거기에 집중하시면 엣지가 계속 생기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저희처럼 하는 거죠. 저희처럼 미국의 소개팅 앱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음식 배달을 투자한다든지 뭐 중국에 상장돼 있는 성형외과의 후기 사이트를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충분히 일반 소비자로서 검증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는 그런 주식이 적어요. 근데 해외에는 그런 주식이 많고, 또 지금은 뭐 말하는 것조차 웃긴 건데 글로벌 사회잖아요. 그렇죠. 내가 쓰는 제품과 서비스 중에 해외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이 쓸 정도면 이미 큰 회사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회사들은 상장사일 가능성도 높으니까 정말 거짓말 아니고 주변에서 둘러보세요. 내가 뭘 쓰고 있는지. 네, 좋은 얘기네요. 뭐 주의해야 될 점은 있을까요? 투자할 때, 해외 투자를 할 때? 해외 투자에 특별히 주의할 점이요. 네. 그것도 뭐 해외든 국내든 사실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그 가치를 분석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여기 구독자 수십만이던데, 수십만 중에 제가 알기로 1%도 안 될 거예요. 이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ETF나 간접 투자 펀드를 이용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낫다. 네, 네, 그렇죠. 그 해외 투자를 어떤 종목을 발굴을 하시고 투자를 할 때 어떤 스타일로 하시나요?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을 한 번에 다 투자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뭐 분할 매수를 하시나요? 저희는 일단 한 펀드당 종목을 10개 정도 사게 되는데,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100만 원 정도를 기본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100만 원, 10%도 담지 못할 주식은 아예 사지 마라.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펀드들 같은 경우는 뭐 1%를 먼저 담아봅시다. 뭐 2%, 5% 의미가 없어요. 내가 품이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고객 돈을 1% 날리나 5% 날리나 소중한 돈인 건 마찬가지니까 10% 이상, 20%, 30% 살 수 있을 만큼 확신을 가진 종목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건 잘 안 해요. 한 번에 있는 거 투자 사야 될 돈이 어느 정도 있다. 그 금액만큼 한 번에 결정이 왜 안 하냐 하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 내가 차트를 예측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증거밖에 안 돼요. 내가 이걸 오늘 샀을 때 내일 빠질지 내일 오를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확률이 그냥 반반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오늘 사는 거랑 오늘 반, 내일 반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르든 떨어지든. 그럼 어차피 기대값이 똑같은데 왜 그걸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죠? 그런 일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거고, 분산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것만큼 잘못 알려진 투자 격언인 거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그 이유가 또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